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는 홍성표라고 하고요. 이 카페에서 그 시장형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노인 일자리가 요즘에는 건강도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늙은 마크를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생산성 있는 일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 뭐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런 게 있죠. 노년에 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잉여인간인가 하는 자괴감이 살지 조금씩 들어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장점이겠죠. 뭐 크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래도 참여해서 뭔가를 아직은 잉여인간에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한테는 저 권해요. 돈을 떠나서 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간단한 그 경력이나 그런 것만 갖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춘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9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24년 사업평가 기준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노인 일자리 전국에 있는 수행기관 중에 공익형 사업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일자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자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귀하게 대접받고 존중받는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담당하신 분들도 이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이 매년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의 전문성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더 안정화돼서 운영할 수 있었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 그 공원 가꾸미 어르신들은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나는 길에서 쓰레기도 줍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이웃도 줍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단순히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끗이 길거리를 청소함으로써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의 시민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감동적이고요. 특히나 또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아이들이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한마디가 참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일자리를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소득 보존뿐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 어르신들이 즐겁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들이 저희를 참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소득 보전에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년배의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 역할도 부여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즐겁게 더 활기차게 지역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반찬 배달을 많이 맡아서 합니다. 춘천 시내하고 또 저 남면, 남산면까지 오지마을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이제 3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차량으로 이제 배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안부를 묻고 또 별일 없으신지, 뭐 안녕하신지 이제 가면서 묻고. 장점은 너무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도 너무 좋고, 또 거기서 덤으로 또 적당한 수입도 생겨서 가정에 또 보탬이 많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성격이 많이 밝아지고 또 모든 게 즐겁죠. 뭐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많이 즐겁습니다. 요 퇴계동, 강남동, 명동, 약사동 다니는 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노인 일자리를 하시고 싶어 하죠.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분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강원 정호성입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 강원도 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0만 명에 달해서 전체 취업자 중 35%를 차지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로 볼 때 60세 이상과 청년층의 격차가 사라진 요즘, 오늘 여기슈강원에서는 강원 노인 일자리 현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의원들부터 말씀 드릴까요? 먼저 외국 선진국 사례에서도 지역 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만 지역에 남아있어 소멸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심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도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이 연간 총 3조 1,500억 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 1조 2천억을 노인 분야에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노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접근하고 계신지요?
우리 사회에서 1997년 IMF 이후에 네. 노인 관련 사안이 좀 굉장히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었는데 97년 지나면서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주 대상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계층에 대해서 의료, 그리고 경제, 빈곤 이런 것이 가속화됐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뭐 주거, 재난, 뭐 강원도에 최근에 산불 났던 아니면 지금 가뭄 형태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여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것까지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강원 통계지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매년 10,000명씩 늘었어요. 올해 5월 기준 처음으로 30만 명 선을 돌파했는데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로 집계가 됐네요. 또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강원 지역의 60세 이상 노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48.7%, 그리고 15에서 29세 청년층을 1.2%포인트 앞지른 건데, 이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올해 나타난 현상,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긍정적 측면인데요. 노인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주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저희가 아까 제가 97년 IMF를 얘기했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우리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경험자로서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그 경험을 노하우나 이런 것들 전수해 줬는데 97년 이후부터는 이런 게 단절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노인의 일자리 참여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만 부정적인 측면은 정년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노후에는 좀 여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비참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운 삶을 못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이나 자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또 뺏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이 지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현상들은 바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층은 생계형 노동으로 더 오래 일하고 청년층은 일자리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숫자의 그 변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지역 간 격차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일자리 질 저하라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공원 곳곳을 정리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여기서 받고 또 이거 노인 일자리 하고 또 자손들을 조금씩 주고 그렇게 간신히 사는 거지 뭐. 지난해 60세 이상 강원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를 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보다 일하는 노인이 많은 실버크로스 현상이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된 반면 연금은 적습니다.
네, 보도 영상에서 빠른 고령화 또 높은 빈곤율을 문제로 지적했는데 오늘 노인 일자리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노인 인구, 사회복지에서 또 어떤 특징에 주목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빠른 고령화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앞서 있다는 거고요. 진짜 빠른이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빈곤율에 뭐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인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또 주요 요인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적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주요한 소득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우리만의 정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이렇게 즐길 만한 자산을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되기 직전 그리고 노인이 된 초입에 그런 자산들을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의 노인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적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공적 이전 소득률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공적 이전 소득 그 시기가 1980년대 시작됐는데 두 가지 좀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실제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그런 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우리 국민연금 개정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논의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노인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의 특징, 자식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노년 이후에는 또 그것이 빈곤의 이유가 된다고 하니까 참 서글퍼지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노인 빈곤이 꽤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내 노인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떤 거고 또 의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노인의 노동이 그 생계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건강 문제나 돌봄 공백 문제, 주거 교통 같은 상황이 인프라가 개선돼야지만 노동 참여도 오히려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도 일자리와 복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지 이것이 큰 고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일하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노인의 일자리를 통해서 사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경제 소득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노인들이 사회 참여 및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 정도 자산이 있거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고령 친화 도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젊은 계층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배 노인들이 실제로는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그 생계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활력과 경험의 재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적된 경륜과 기술이 지역사회의 그 청년 세대와
연결된다면 노인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질 낮은 일자리에 의존한다면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하는 노인을 어떻게 존중받는 사회의 역할로 만들어줄지 이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또 의원님의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부는 제3차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109만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의원님이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소득 보존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째는 노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고 둘째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셋째는 공동체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지역사회 봉사나 돌봄 활동 등 공식적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월 30시간 근무로 활동비 성격의 월 29만 원 내외의 그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돌봄과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창업사업단 운영 매장이나 카페라든가 매점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예. 비교적 활동기간과 보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취업 지원은 민간 기업이나 기관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춰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군요. 노인 공익활동 사업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 이렇게 4가지 유형별로 추진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외에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복공기금을 이용해서 시군과 50% 비율로 매칭해서 올해는 1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070명의 그 어르신들 노인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노인 취업지원센터 사업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노인 민간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취업기업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인의 고용을 유도하는 인턴형 사업입니다. 월급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월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째는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의 경영과 전략, 마케팅 홍보, IT 정보화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네. 연간 420명의 사업비가 6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강원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와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이 강원도 내 노인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5년의 노인 일자리는 7만 5천여 개를 강원도가 제공했습니다. 일자리는 전년보다 3,800여 명 증가했는데 사업비 양에 비해서 전국 우리 강원도가 노인에 지원한 양이 전국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요? 예.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17.7%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가 1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늘봄 학교 지원 사업은 10개 시군에 83개 학교에 612명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늘봄 학교 지원 사업을 13개 시군으로 확대했고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또 공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3만 5천 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20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으로 첫 번째는 뭐 우리 과거에는 노인의 소득이 대부분 사적 이전 소득, 네. 이제 자녀들이 주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97년 이후부터 끊겼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들이 공적 이전 소득에 굉장히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공적 이전 소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빈곤 완화율을 좀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스스로 소득을 보전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인의 최소한의 삶을 스스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가 젊었을 때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건강하잖아요. 그 건강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인의 인권 또는 노인의 기본권하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사실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노인 스스로 이런 삶들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약도 되고 또 노인들로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 그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네. 자긍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노인 일자 사업이 굉장히 뭐 약 20년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예전 노인들보다는 요즘 노년층의 인식과 그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네요. 내 네, 노후는 맞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점점 펴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과 그러면 일반적인 재취업을 좀 알아볼 텐데 어떻게 다른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이유, 또 개선돼야 될 점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방금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인데 아쉽게도 좀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의 질이 좀 여전히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질은 소득 수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뭐 어떤 분은 나는 좀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노인들은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할 수 있었던 아니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었던 일 아니면 노동시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러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서 일자리가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아니면 1년 아니면 11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일자리가 뚝뚝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사실 정부의 의도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까지도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선 좀 실현이 좀 어렵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정부가 맨 처음에 이 노인 일자 사업을 2004년도에 설계했을 때는 노인 특정 계층의 그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했고요. 그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정책으로서 설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년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실 예측을 하고 있고 일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일자리의 질과 소득 수준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하려면 소득이 좀 계속 상향돼야 되고 그 상향됨으로써 내가 계속적으로 그 일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나타나서 특정 시점에 그만둬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또 비판이 있는 거죠. 네. 의원님은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과 재취업의 차이점,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활동비 지원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소득 보전 수준이 낮고 이런 한정적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반면 민간 재취업은 소득은 크지만 채용 문턱이 높고 일자리 질의 격차가 크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된 채로 운용하기보다는 구조를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초적인 사회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은 고령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처럼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농업과 돌봄, 관광 같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그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추진 사업과 또 민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 친화적 여러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복합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 정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회 참여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늘고 구직 활동을 원하는 노인이 많지만 또 사회적인 편견, 차별 이런 녹록치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시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네,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일부에서 다소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단순 저임금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세대 간의 경쟁 구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같이 존재합니다. 셋째는 일하는 노인을 활발한 사회 참여자라기보다는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역사회 돌봄, 경험, 전수 등 공익적 가치가 크고 청년 일자리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질 높은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부정적인 선입견 시선들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저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 대상의 노인 계층이 특정 계층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강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가 뭐 특정 세대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2004년에 태어났을 때 특정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각이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요. 확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들을 바꾸는 데는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가 예산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되고 그 국가 예산의 주요 그 납부 대상자는 젊은 계층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젊은 계층이 낸 돈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아까만 말씀했던 주 노인 계층, 그것도 특정 계층이 갖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좀 왜곡된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킨다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텐데 여전히 한국의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 1위라고 하는 불명예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 보면 여전히 실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에 이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에 이 빈곤 노인의 소득 보충이 주목적이지만 60세에서 64세 차상위 계층 또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좀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현 제도, 이 참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가 굉장히 모든 노인들에게 더구나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 고령화 국가가 됨에 따라서 모든 노인들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4가지 차원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지금은 소득 수준에 맞춰 있고 일자리를 참여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최근에 노인의 연령 기준을 더 상향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65세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75세나 8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하고 신체적 구조나 활동 참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도 사실은 일자리 참여 형태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에 따라서 노인 연령에 따라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 목적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소득 때문에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여유, 사회 참여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으로 좀 세분화돼서 거기에 맞게끔 연계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역량이 다양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좀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짜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일자리 사업 재정 소요 현재 강원도 어느 정도인지요? 네, 현재 강원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은 3,033억 원입니다. 네. 노인 분야 전체 예산 1조 2천억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노인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결국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투자형으로 전환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농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돌봄 같은 특화 산업과 연결해서 사업 유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중앙정부 차원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분담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재정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고 참여자를 늘리기보다는 양적 확대 또 질적 기대를 모두 충족하는 지속 가능한 교수님 말처럼 노인 일자리 제도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노인들 스스로 내가 사회 구성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순기능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 순기능이 사실 무시를 못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면 노인의 우울증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네. 그럼 노인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우울증이 낮아지면서 노인 자살률, 물론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가의 재정 세수를 좀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또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그런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모르는 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식업은 20년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00만 원도 안 되고 저라도 다른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자기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 많이 생겨라. 노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노인에 대한 애착심이 가지.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참 서글퍼지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보살펴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차서 이제 정년퇴직 하니까 나와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고. 무연고 장례 동행 또 퇴직 후에 전공을 살린 순찰도 있고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노인의 관점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하는 그런 자리로도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비슷한 사례나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의원들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사례들은 단순히 생계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인의 삶의 경험과 직업의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네. 무연고자의 장례 지원과 유사한 사례로는 동해시와 속초시의 노노케어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또 말벗이 되어서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에도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린 시니어 폴리스와 유사한 사례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돌봄학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시군의 133개 학교에 802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네. 돌봄은 그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도교육청 돌봄학교와 연계해서 보조 강사라든지 안전관리,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에 선정이 돼서 네. 전국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저도 최근에 사실은 지역 쪽에 이제 중소기업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전문 인력들을 못 구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계층은 또 도시로 나가고 그래서 지역 소멸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그 회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은퇴하고도 굉장히 중소기업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아무리 AI가 뭐 회계 시스템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또 사람의 손이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가 또 중소기업에 가서 네. 긍정적인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최근에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문화예술이 좀 빈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18개 시군의 격차도 나고. 근데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문화나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귀촌하면서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시 고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과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인적 기부하면서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지역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 것들을 노인들에게도 소득으로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승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성이 연결된 노인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일자리 측면에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의 뭐랄까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기저에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네. 노인들은 일자리에 참여하면 저생산성 그리고 그 국가 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민간 기업이 정부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사실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예, 물론 그러한 특정 직종이 있긴 하지만 노인 세대, 노동 세대에 은퇴한 노인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우리 기업에 우리 일자리에 어떻게 하면 투입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같이 발휘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그런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민간 기업이 좀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예, 좀 그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나 뭐 돌봄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주체로 또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든든한 주체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후세대의 큰 자산이 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가 어르신들이 능력이 빛날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한다면 어르신도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도 함께 더 따뜻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 또 사회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오늘 여기 이슈 강원은 강원도 노인 일자리 현황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강원 노인 일자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맺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교수님. 저는 뭐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화 도시를 늦었지만 좀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18개 시군이 도하고 협력해서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빈곤이나 복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 특별자치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경륜을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양의 옛말에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앉아있는 노인이 서있는 젊은이보다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노인의 경륜은 그 자체로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따라서 노인은 경험과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세대 간 지혜를 이어주는 가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안전 분야에서의 노인 참여는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슈강원에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재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실질적인 복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일자리 갖고 경제적인 안정과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인다면 노년의 삶의 질은 더욱더 향상될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또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